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그리고 대중적 사회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신간회는 먼저 대내적으로는 민족주의 진영의 내부 분열, 이른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나타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이 힘들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뭔가 좌우위기 통합을 해서 단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만들었던 조선민흥회가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 정우회,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인 조선민흥회의 러브콜을 받아들이면서 신간회가 탄생했는데, 신간회는 세 가지의 강령을 가지고 활동했다 그랬죠.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좌익과 우익이 단결을 공고히 해서 우리 단체를 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세 번째, 기회주의 일체부인이라고 해서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절대 받아주지 말자라는 이런 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 강연단 등 활동을 하고, 일제 식민통치 비판과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원산 총파업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열렬한 활동을 했었는데, 스스로 수동적으로 해체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소를 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일제의 탄압도 있지만 지도부의 우경화, 즉 신간의 세 번째 강령인 기회주의를 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이 강령이 무너지면서 해소가 되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다라는 걸로 해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해소한 이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우익 계열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실학을 연구하는 활동을, 사회주의 좌익 계열은 비합법적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이라고 해서 혁명적 노동조합이나 혁명적 농민조합, 이른바 데모, 투쟁, 파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배웠고, 신간의 자매 단체인 근우회, 그래서 이 근우회는 여성의 좌우익 단체라 그랬죠. 그래서 여성의 억압 해방 및 여성 계몽을 활동했고, 농민운동은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운동은 원산 총파업, 그리고 청소년 운동으로는 청년으로는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는 걸 조직해서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랬고, 천도교 소년회라는 소년운동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어린이에 대한 인권 의식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백정들의 이런 신분 해방운동 성격으로 나타났다가 민족해방운동으로 전환된 형평운동에 대해서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파트, 바로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일제의 식민사학과 역사 왜곡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일본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학의 전개 과정은 에도 막부 시대에 황국사관에서 기원을 해요. 이른바 진해가 태양에서 태어난 민족이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데, 특히 일본은 우리 조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조선사 편수회나 청구학회 같은 단체를 조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를 발간하고 고종과 순종실록을 편찬하는데, 우리가 흔히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에서 고종과 순종실록은 조금 제외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방금 말했던 대로 일제가 만든 연구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가 가장 큰 단체였는데, 조선 총독부가, 자, 판서를 하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역사를, 우리 한국 조선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단체예요. 즉, 일본인의 입장에서 봤는데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 주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다시 써볼게요. 한국의 역사를 식민 지배자의 관점에서 서술했어요. 식민 지배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제 한국사 왜곡,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뭐냐? 일제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예요. 너네는 덜 떨어지고 무식하고 부족한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뛰어난 민족,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1930, 40년대 이른바 민족말살 정책에서 전시동원 체제로 우리 한국인을 일본의 전쟁에 투입시키려고 했죠. 그것처럼 한국 민족을 일본 민족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른바 창씨 개명이나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임나 일본 부설 있죠. 이 임나 일본 부설이 뭐냐면은, 너희 한국은 고대 시대부터 우리 일본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타율성론이 있고 정책성론이 있고 사대성론이 있고 당파성론이 있는데, 자, 이 타율성론이라는 게 뭐냐? 너네는 우리 일본이나 중국 등 일본 외세에 의해서 움직여온 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네는 전혀 주체성, 독립성이 없고 그냥 타율성에만 의지해서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은 뭐냐? 한국은 역사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고대 사회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즉 너네는 농업기, 청동기, 철기, 산업기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일본으로 따지면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로 중세 봉건 사회 결여론이다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사대성론은 한국은 언제나 힘이 센 나라에 붙어서 명맥을 이어온 나라다라는 얘기는 뭐냐? 즉 너네는 간접이다 이거야. 힘센 나라한테 여기저기 박쥐처럼 붙어서 살아온 나라지 전혀 주체성이 없다. 그리고 당파성론, 너네 한국은 우리 붕당 정치할 때 배웠죠. 이 붕당 정치, 이른바 상호 견제를 하는 공론 정치에서 발전한 건데, 일본은 너네는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냥 쟤가 아니면 나, 너가 아니면 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망했다. 즉 단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해 왔는데요. 더 간략하게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식민사관을 만들어서 타율성론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이죠. 한국사가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전개되었다라고 해서 타율성론. 그리고 정체성론은 한국은 봉건사회에 이르지 못하고 고대 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 즉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은 산업국가로 나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농업국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당파성론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은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즉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주도기관은 조선사 편수회나 청구학회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타율성론, 정체성론, 사대성론, 당파성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왜곡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했는데 이거 아니다. 일본의 개소리다. 이거 내가 하나씩 까줄게라고 해서 한국사 연구를 하는 우리나라 민족사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채호, 박은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사, 그리고 백남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실증사학이 일본의 식민사관의 이론을 하나하나씩 깨부수는 것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한국사 연구의 첫 번째는 바로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역사를 연구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학계 하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은식 선생과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그리고 신채호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 이분들이 각각 역사를 제시하는데 박은식은 한국 통사를 저술해서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과정을 기술해서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이나 무장, 투쟁,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강조를 하는데, 이 박은식 선생이 제시한 거는 뭐냐면 바로 국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나 민족의 흥망은 국혼에 있다고 파악해서 우리의 소울, 영혼을 가지고 독립운동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했다면,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라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나와 내가 아닌 사람의 투쟁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민족 항쟁사의 초점을 가지고 민족 이동설 등을 도입하면서 고대사에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죠?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이른바 아와 비아, 나와 이른바 내가 아닌 사람의 역사사상이라고 해서 이른바 난가사상이다고 불리는 내용을 정리를 했고, 이 박은식과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은 1930년대 민족주의 사학으로 계승해서 정인보와 안재홍 등이 중심으로 된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우익 세력들이 연구했던 조선학 운동이 있다고 그랬죠. 이 조선학 운동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실학 운동인데, 자, 조선 후기 정약용 선생, 정약용을 연구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조선의 언어와 우리 한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한글로 쓴 조선 문학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한글로는 우리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 있죠. 사설시조 이런 거.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이른바 백남훈 선생, 죄송합니다. 이 조선학 운동은 정약용 연구, 이른바 실학을 연구하는 동시에 정약용의 사상을 집대성하는데, 그리고 조선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한글로 쓴 다시 써볼게요. 조선 문학을 연구하는데, 이 조선학 운동 나중에 우리가 배울 백남훈 선생의 비판을 받습니다. 백남훈의 비판도 같이 붙어요. 왜? 관념론에 빠져 관념론에 몰두해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특수성만을 강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실학의 특수성만에 너무 빠져가지고 특수한 상황에만 매몰되는 이런 상황을 백남훈이 비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은 박은식과 신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방금 말했던 백남훈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사회경제사학은 뭐냐?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과정을 따라 발전함을 주장하는 건데, 즉 아까 우리 일본은 너희 한국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넨 여전히 중세사에 머물러 되어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역사를 연구해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조금 더 빨리 뭔가 배우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국도 조금 발전이 더뎠을 뿐이지 일본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군데 중세시기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했다. 하지만 이 유물사가 아까 말했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선생님 방금 말했던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대사, 현대사 요 개념은 유럽, 서구권에 해당이 돼요. 우리는 흔히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현대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유럽 쪽으로 맞춰서 우리 역사에 대입했다는 점이 한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사학은 뭐냐면 바로 실증사학이에요. 에비던스, 이른바 증거사학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 증거를 토대로 문헌사료나 유물 이런 증거를 가지고 역사 발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사 연구에서 아까 말했던 이병도, 손진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두인데, 진단학회라는 학회를 조직해서 역사 연구에서 문헌 고증을 중시, 즉 에비던스, 선이 말했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문헌 기록이나 제일 확실한 건 문헌 기록이고 유물 이런 걸로도 증거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면서 운영하는 역사 단체인데, 방금 말했던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 세 가지가 아까 말했던 일본의 식민사학을 반대하는, 자 다시 도표를 정리해서 보면요, 이런 정체성론, 타율성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일본의 식민사관의 날조에 대항해서 민족주의사학, 신채와 박은식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사학, 백남훈을 중심으로, 실증사학,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각각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역사에 넘어서 이제 한글 연구와 보급운동인데요. 자, 언론과 교육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문맹퇴치운동, 이른바 문맹퇴치운동, 이거는 바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일제 민족말살과 농촌사회 붕괴 대응 및 언론기관, 계속 말하지만 조중동할 때 조선과 동아일보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농촌 계몽 및 문맹퇴치 운동을 했었다 우리 배웠죠. 그래서 방금 나온 대로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고요.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가 주도를 해서 이거 이른바 계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미신타파 그리고 근검절약을 했고요. 그리고 야학 개설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열심히 농촌계몽과 문맹퇴치운동만 실력양성운동의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글 수호운동도 벌이게 되는데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1921년에 이윤재, 최연배 등 지금 여러분 국어학자를 꿈꾸거나 국어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이분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대학교, 사범대학교 가서 국어문법 연구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분들의 1세대고요. 1세대고 2세대가 바로 주시경인데, 주시경이 연구를 계승하면서 일제 탄압에 대항하는 한글을 연구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1세대가 주시경이었고요. 이윤재, 최연배가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시경의 후세대인 이들, 이윤재, 최연배가 주시경의 연구를 계승하면서 한글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한글을 발간하고 각야날, 지금의 한글날, 우리 10월 9일날 한글날이죠. 이러면서 한글 대중화에 주력을 했다. 그리고 1921년이 지난 10년 뒤 이른바 사이즈가 더 커져서 조선어 학회라는 거를 발전시킵니다. 물론 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 이 조선어학회는 방금 말했던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해요. 그래서 한글 표준화, 우리 지금 한글이 있고 서울말, 수도권말 있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평안도 이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표준어,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등 통일안을 제정하면서 한글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대로 문맹퇴치 운동, 그리고 나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거를 작업을 해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데 일제가 독립운동단체로 이거를 몰아버린 거예요. 이 조선어학회와 조선어연구회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1907년에 국문연구소라는 우리 배웠었죠. 이게 국문연구소에서 조선어 연구회로, 조선어 연구에서 조선어 학회로 발전되는 요 일련의 과정도 알아둬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으나 일제가 독립운동 단체로 몰아서 강제 해산을 하면서 이른바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것으로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42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글 연구는 국문연구소에서 시작되어서 조선어 연구회로, 조선어 연구회에서 조선학회로 발전되고, 조선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으나 일제가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해서 강제 해산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종교인데, 우리 구한말의 종교를 쌤이 더 자세히 일본 제국주의 문화 파트 할 때 더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종교를 보면은 한마디로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교육 활동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교육 활동도 전개하는데 먼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 설립으로 사회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가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의민단이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는데 천주교 신자를 중심으로 만주에서 조직을 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으나 이후 자유시 참변을 거치면서 해체가 되고 나중에는 순수 종교단체로서 사회사업에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개신교인데요. 개신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개신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많이 정교 활동을 하는데, 근대 계몽과 교육 활동 그리고 의료 발달에 기여를 해서 개신교 계통의 학교를 설립해요. 그래서 YMCA, WMCA 이런 거를 많이 벌리는데, 개신교 계통의 학교가 많은데 대구 지역에 계명대라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개성고, 그리고 신명고, 이런 기독교 계열의 단체가 많은데 이 개성고와 신명교를 합친 대학교가 바로 계명대다라는 걸로 여담이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기독교 계열의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영신고도 있고 방금 말했던 계명대, 개성고, 신명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재단에서 대구 지역에 많은 학교를 만들었다. 하지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으면서 힘든 나날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개신교에 거쳐 세 번째 천도교인데, 천도교는 원래 동학이었는데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게 돼요. 왜 바꾸느냐? 이 동학에 친일분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 이 천도교의 지지 기반은 누가 되느냐? 바로 농촌의 신흥지주거나 자장농, 그리고 농촌에 있는 지식인층이 지지 기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하고 제2의 독립선언을 계획하는 등 동학의 정통성을 수호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잡지, 개벽, 신여성, 어린이, 농민 등을 발간해서 청년, 여성, 소년, 농민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민족교육을 실시해서 보성학원, 원래 이 동학 계열에서 고려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고려대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지금 동덕학원이라고 돼 있죠. 바로 이 동덕학원이 동덕여대,
한때 작년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동덕여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불교인데, 불교는 한용운, 만해 한용운 선생 있죠. 님의 침묵,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용운 선생을 중심으로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해요. 사찰령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일본은 우리나라 불교랑 좀 다릅니다. 우리 불교는 국가, 뭔가 공적인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일본의 불교는 다 개인이 운영해요. 그러면서 이런 천황을 신성시해라 이런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는 다르다, 그러니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요. 조선불교 유신이라는 걸 결성해서 일제 불교 탄압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대중화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만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항일 투쟁을 위한 비밀 결사를 조직하는 등 굉장히 불교 한용운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대종교인데, 우리 대종교 굉장히 많이 배웠었죠. 대종교 나철이 창시했고 당군 숭배 사상을 전파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무장독립투쟁할 때도 배웠듯이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요. 그리고 이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로 큰 군사 조직으로 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무장 투쟁의 핵심 선봉 종교였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미스야 협정, 이른바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대종교도를 굉장히 많이 탄압하는 억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바로 원불교인데, 원불교는 불교에서 조금 파생된, 우리 불교가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성리학에서 실천적으로 나온 게 양명학이라면 불교에서 실천적으로 나온 게 원불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창시를 했고, 새생활운동이라고 해서 방금 말했던 불교의 이런 그 실천적인 운동으로 했다는 건데,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해서 우리가 아는 개강, 간척 사업, 저축 운동, 금주, 단연을 주장했고, 생활 개혁 운동이라고 해서 남녀 평등, 미신 타파, 허례허식 폐지 등을 주장한 게 원불교다라는 거예요. 아까 선이 빼먹었는데, 대종교 이 중강단 결성 북로 군정서의 개편을 통해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했다라는 게 대종교였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제 강점기 국외 이주 동포의 생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독립운동 근거지가 되는 만주인데,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항일 무장 독립 전쟁의 근거지로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다. 우리 간도 참변, 아니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로 인해 간도 참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삼부 성립, 미스협정, 이런 것들로 다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는 연해주는 한인 집단촌 형성 및 국외 의병 운동의 중심지였어요. 1910년대 우리 치고 빠지기 좋다 그랬잖아. 지도를 간략하게 그리면 이미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연해주에서 치고 빠지는 레지스탕스 작전을 하기가 좋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활동하기가 좋았고, 자, 그러나 1920년대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운동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해주 일대 많이 우리나라 동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걱정되는 거야. 일본 첩자들이 많은데 저 우리나라 동포들 중에 일본 첩자가 있을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소련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여기 보이죠? 굉장히 하바로스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런 데에서 살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의 50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동포를 그대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어디로? 지금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런데 여러분 교실 있죠? 그 교실에 한 30명만 있어도 빡빡한데, 거기에 막 1000명씩 막 꾸역꾸역 넣었다고 생각해봐. 거기다가 우리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런데 산소호흡도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식량도 잘 안 주고, 거기다 전염병이 돌고, 시체 그냥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는 그 벌판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한 요런 사건을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추방이지 결국에. 추방이고, 기약 없는 민족의 이산이에요. 기약 없는 민족의 이산, 즉 집합이 아니라 이산, 뿔뿔이 흩어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을 뭐라 그러죠? 바로 꼬레아, 즉 고려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동포들이 살고 있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도 결국 카자흐스탄에서 이름 없는 영화관 수위로 지내시다가
그 18년인가 그때 우리나라의 유해가 봉환되죠. 그것처럼 연해주 지역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은 19세기 말 근대 학문을 배우는 유학생 중심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1905년 이후 한인촌을 건설했어요. 한인촌을 건설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은데 언제죠? 2015년인가 16년에 무한도전에서 그 우토로 마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살던 마을인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 그 도곡동의 구룡마을처럼 판자촌으로 되는데 이제 폐지한다는데 이러고 있던 걸 방송에 나와서 그때 화두가 되었었는데 그것처럼 한인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1923년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른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일본은 섬나라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뭔가 이런 실책을 덮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우물에 뭐 독을 태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진을 하라고 뭐 기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자 일본인들이 그 불만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죄 없는 사람들 그냥 길 가다가 너 우리나라 말 해봐. 우리나라 말이란 일본 말이죠. 그리고 천황의 신조, 뭐 복무 규정, 뭐 이런 거를 말해보라고 해서 말 못하면은 그대로 찔러 죽이는 얼마나 학살이 심했냐면 관련 사진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옆에 왼쪽 사진 보이죠? 시신이야. 시신을 찔러 죽창으로 뭐 찔러 죽이고 화장하는 이런 식의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옆에 보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시체로 그냥 산더미처럼 그냥 갖다 놓고 다 불태우는 거야. 왜? 시체가 쌓이면 또 전염병이 도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무참한 학살을 한 게 일본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유로 돌아가서요. 1930, 40년대는 징용제로 수많은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토로 마을 이 우토로 마을을 형성해서 지금은 일본이 제대로 케어도 안 해주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하는 왜? 도쿄에 굉장히 알토란 같은 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까 말했던 강남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바로 옆에 있는 구룡마을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미국인데 주로 노동이민 형태로 이주해서 또 한인촌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 1910년대 비밀조직 결사 만들 때 배웠던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자, 그리고 멕시코에는 숙모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다. 그리고 하와이에는 박용만을 중심으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신문과 잡지 등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고양했다. 자, 192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의 윌로우스 비행학교라는 걸 설립해서 이른바 공군을 양성하는 거예요. 공군 양성. 그리고 30년대에는 이승만 중심의 외교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주 한인 연합회, 이른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연합 단체를 만들었고요. 1941년에는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단체인데 우리 1941년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체 있었다 그랬잖아. 이거 설명과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재정 모금을 해서 임정을 후원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미주에서 외교 선전 활동, 이른바 외교 활동과 함께 일본 나쁜 놈들아 쟤네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선전 활동도 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무장 투쟁 세력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한인 국방 경비대, 이른바 맹호군이라는 걸 창설해서 넵코 작전, 우리 독수리 작전, 한반도 침투 작전 우리 했던 거 있죠. 그것처럼 넵코 작전을 벌이는데 정보 수집, 거점 확보, 지하 조직 건설 등을 미국에서 굉장히 큰 단체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과 마찬가지로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만드는 군사단체인 한인국방경비대에서 넵코 작전을 실시하려고 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관련 도표 사진을 다시 보면요. 자 여기 보이죠?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일전선과 노력과 주요 활동을 했을 때 자 한국 독립당 우리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족혁명당 김원봉의 세열 조선의용대 그리고 방금 말했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여기가 바로 미국에 있었던 굉장히 큰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니까 주도를 하고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소수의 조선의용대 세력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도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재미한족연합위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 넵코 작전이라는 걸 수행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생활의 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인데 이제 시간관념의 형성이 일어나요. 이른바 교통과 통신, 기차역, 그리고 시계탑 이런 걸 만들면서 시간관념이 잘 만들어지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총독부의 장려 등으로 정확한 시간관념이 생겨요. 예전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30분 1시간 넣는 게 기본이었다면 이제 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히 운영을 했다. 두 번째는 의식주의 변화인데 옷이죠. 우리 전통 옷인 한복과 양복을 혼재했고 그리고 점차 이제 양복과 양장, 우리가 지금 입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총독부에서 규제도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 한국을 백의의 민족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흰 옷을 규제하고 색깔 옷을 장려해요. 특히나 중일 전쟁 이후에는 국민복, 그 인민복처럼 작업할 수 있는, 작업할 때 쉬운 옷, 그리고 나일론을 섞어서 옷이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강요를 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뭐냐면 우리 전통 한식에서 이제는 서양 음식, 빵, 과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잘 먹는 우동, 어묵, 호떡, 짜장면 이런 서양의 음식들이 많이 유행했다. 그리고 주거지죠. 도시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인구의 증가로 한옥과 2층 양옥, 한옥도 많았지만 이제 서양식의 집, 혼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주택난이 심화가 되기도 했지만 토막민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왜? 도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집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막민, 이른바 빈민촌들도 많이 늘어났다. 지방과 농촌은 여전히 초가집이나 한옥, 구식 기와집에 거주하는 상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도시화의 진전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근대적인 문화가 형성돼요. 근대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근대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일제에서 일제의 필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이른바 비정상적이다. 우리도 뭔가 지금 문화가 되면 우리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일본은 이런 거를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말했던 이제 도시와 농촌의 발달을 보면 1910년대에는 철도와 교차점이나 행정의 교육의 중심지에 도시가 발달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대전, 그리고 신의주 이런 도시들 그리고 군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전은 원래 대전이란 도시 없었어요. 그냥 충청남도 논산이나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었는데 경부선으로 가면서 뭔가 조금 도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원래 그 일대는 다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 우리 한자 쓸 때도 큰 밭, 즉 한밭이라고 그래서 그 신도시로 만들었고 신의주도 의주에서 조금 더 번화된 도시 그리고 군산이 굉장히 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항구 도시니까 군산 일대 항구 도시기도 하고 전라도의 곡창지대에서 쌀을 다 일본으로 수행하기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공업 생산이 집중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바로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함흥, 그리고 청진. 우리 일본의 1930, 40년대 민족말살 정책할 때 병참 기지화 정책 배웠죠. 그것처럼 공장형 군수산업 도시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1930년대에는 군수산업 도시가 많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서울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촌, 이른바 충무로 일대, 지금의 동국대가 있는 그리고 북촌,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구분이 되는데 남촌은 이른바 일본인 거리예요. 북촌은 한국인 거리인데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청계천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청계천을 있죠. 이 일대, 여기는 바로 굉장히 번화가가 됐어요. 지금도 충무로 일대에 가면 일본이 만들어 놓고 갔던 건물풍의 스타일이나 굉장히 번화된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요 청계천 북쪽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조선인 거리인데 조선인 거리는 조금 뭔가 구식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휘황찬란한 신식 건물은 다 청계천 남쪽에 일본인 거리에 있었고 충무로에 조금 허름한 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북쪽 종로 일대에 있었다라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토막과 토막민 보이죠? 빈민가야. 쉽게 말하면 다시 써볼게요. 이 토막과 토막민은 그냥 빈민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거적대기 같은 걸로 텐트를 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청계천 일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지와 같이. 자, 도시가 이랬다면 농촌은 장시 5일장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지금처럼 SNS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정보 소식을 얻으려면 시장에 가서 그리고 오락유행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작농 보이죠? 자작농. 흔히 말하는 우리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계획 이런 걸로 인해서 망해서 자소작농 분화가 돼요. 소작농이 있고 내 땅을 내가 부쳐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이 소작농에서도 더 세력이 층계가 더 떨어져서 화전민
그리고 농업 노동자,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탈농, 농촌을 떠나서 해외 이민, 도시 빈민, 걸식, 이른바 거지로 떨어지는 굉장히 1930, 40년대로 가면은 힘든 상황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확산으로 전차 우리 광무개혁할 때 도시화 진행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910년대 이후 대중교통의 수단, 이른바 전차가 지금의 지하철 같은 개념이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담인데, 야인시대라 그래서 드라마 우리 여러분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짤로 많이 돌죠. 김도환, 주먹계 제패하는 지금 송일국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른바 주먹계 황제였는데, 주먹계 황제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주먹계를 은퇴합니다. 그리고 명동파라 그래서 이른바 이북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종로파라 그래서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른바 다 깡패예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이었는데, 이 김도환과 명동파는 그래도 정도를 지키고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 이정재, 이른바 당시 이승만 정부의 후광을 입고 정치 깡패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 5.16 군사정변으로 몰락하는 일련의 상황이다라는 게 드라마 야인시대 상황을 잠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라고 해서 일본의 식민사광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국사에서 민족주의사, 그리고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등이 저항을 했고, 국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국문연구소에서 시작된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으나 일본에서 독립운동으로 간주해서 때려잡은 조선의 학회 사건, 그리고 종교라고 해서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죠. 그리고 불교, 그리고 대종교, 원불교 등 종교계 활동이 많았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해방을 해서 8.15 광복과 해방 전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